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양지민입니다. 이 세상 이슈를 법률적 시점에서 다뤄보는 본격 토크 블록버스터 법률 이슈 토크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장윤미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봄이 왔다고 얼마 전에 그런 것 같은데 네. 갑자기 좀 여름 느낌 아닌가요? 완전 여름 느낌이고요. 꽃이 만발해서 이게 좀 오래 지속됐으면 했는데 맞아요. 왜 꽃잎이 다 이제 바람처럼 이렇게 내리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약간 비 소식도 있다라고 하는데 꽃을 보는 시기가 정말 짧구나. 그리고 예년보다 너무 일찍 피고 체온도 엊그저께만 해도 너무 추운 날씨인 것 같은데 맞아요. 갑자기 더워져서 이제는 겨울옷을 빨리빨리 맞아요. 빨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교차가 너무 심하고 갑자기 이제 온도 변화가 있다 네. 보니까 또 감기 걸리신 분들도 좀 굉장히 많죠. 많으시더라고요. 네, 건강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도 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법률 이슈 토크에서 만나볼 주제 함께 보시죠. 테라 루나 관련 구속 영명, 국민연금 지각 변동, 일상 속에 파고든 마약, 이렇게 오늘 세 가지 주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법률 이슈 토크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요. 테라 루나 관련 구속 영명이라는 주제입니다. 국산 가상화폐 테라 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영 대표가 도주 행각 중에 마침내 해외에서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 관련자들의 구속영장이 잇따라 법원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검찰이 좀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한 것 같은데요. 우선 권도영 대표 체포된 상황이 좀 어땠는지 네. 짚어주시죠. 이 지난달 23일입니다. 얼마 되지 않았는데 네. 아주 원래는 뭐 싱가포르에 본사가 있었으니까요. 싱가포르에 도주했다. 아니다. 뭐 세르비아로 이주를 했다더라. 지금 어디에 있다더라. 신원 확인이 제대로 안 됐었는데요. 몬테네그로에서 출국을 시도하다가 붙잡힌 겁니다. 그런데 이제 권도형인지 아닌지 여부가 처음에는 권도형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붙잡혔다. 네. 이게 처음 몬테네그로 정부 당국의 입장이었고요. 지금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죠. 뭐 지문 감식, 뭐 소지하고 있던 여건 다 분석을 해봤더니 이건 권도영 맞다라고 결론이 났고 그 당시에 같이 출국을 시도하던 한모 씨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같이 도모하기도 했고 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인데 두 명 다 지금 구속 수감된 상황인데 몬테네그로 정부에서는 이 테라 사태와 관련해서는 뭔가 거리가 있는 거예요. 몬테네그로는 피해 국가는 아닙니다. 피해자들은 한국에 집중돼 있고요. 미국, 싱가포르 등지에 좀 흩어져 그렇죠. 있는데 몬테네그로 국가에서는 정부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위조 여권을 소지하고 그렇죠. 출국하려고 했다.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이 불법 행위에 대한 판단이 더 먼저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 뒤에 미국이든 한국이든 뭐 싱가포르인든 보내줄지 여부를 그때 가야 좀 판단을 내리겠다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소지하고 있던 여권이 위조였다라는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소 좀 놀라셨을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받고 있는 혐의가 뭐 사기라든지 굉장히 다양한데 몬테네그로에서는 정작 이제 위조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혐의로 이렇게 붙잡히게 된 겁니다. 미국 뉴욕 검찰 같은 경우에는 권도영 대표를 총 8개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요. 사실 한국의 피해자들이 훨씬 많다고 해요. 미국보다. 그리고 피해 규모도 50조 원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어마어마하고 한 28만 명 정도가 피해자인데 정말 많은 돈을 잃은 사람들도 부지기수예요. 네. 그래서 먼저 수사에 착수했던 건 한국 정부였습니다. 빨리 이 관련자들 영장도 청구했었고요. 수사에 좀 속도를 냈는데 먼저 뭐랄까요? 수사의 결론을 내린 거는 미국입니다. 미국에서는요. 권도영 씨 체포 소식 전해지자마자 바로 직후에 뉴욕 검찰청에서 기소를 했어요. 재판에 넘겼습니다. 네. 그리고 혐의도 8개로 뭐 시세 조정 그리고 뭐 사기 등등 딱 특정을 해가지고 이미 법원의 영역으로 넘겨버렸는데 어떻게 이렇게 속도를 냈느냐. 한국에서는 이 부분이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인지조차 사실 법원에서 계속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본시장법으로 해야 무기징역형도 선고가 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일반 사기보다는 훨씬 금액이 크기 때문에 특경가법상 사기이고 50억 원이 넘으면 무기징역형도 선고는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그 전제는요. 한 명한테 50억 원 피해를 입혔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 명한테 50조보다 한 명한테 50억 이상. 그런데 한 명이 50억 이상인 경우는 지금 뭐 분별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정부에서는 크게 처벌이 안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데 가장 근본적으로는 이 자본시장법이 적용되는 이 코인이 바로 증권인지 여부부터 법리 다툼이 좀 생기고 있는 겁니다. 네. 한국에서는 관련된 판례가 축적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미국은 상대적으로 코인 관련해서 범죄도 먼저 좀 일어났던 적이 있고 해서 네. 아 이거는 증권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사안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증권인지 아닌지 여부가 한국에선 좀 지지부진한 사이에 미국은 속도를 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미 재판에 넘겨진 상태고 지금 양국 모두 몬테네그로와는 그 인도 범죄인 인도 협약이 체결된 국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둘 다 건도형의 인신은 우리나라로 보내줘야 된다. 대한민국 검찰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미국 검찰은 아니다. 우리가 조사하겠다. 그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이 위조 여건에 대한 재판이 끝나고 난 뒤 몬테네그로 사법당국이 어떤 결정을 낼지가 좀 주목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테라루나 사태가 알려지고 그 초반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어쨌든 뭐 이러한 알고리즘을 만들기는 했으나 이것에 이제 실패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좀 발생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글쎄요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미국 검찰의 수사 결과 권 대표가 테라루나 폭력 사태 1년 전 미국의 한 투자 회사와 공모해서 해당 코인의 시세를 이미 조작하려고 했고 실제로 조작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것도 미국에서 기소가 된 이후에 공소장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범죄를 어떤 형식으로 저질렀는지 사기라고 하면 권도영 대표가 왜 이 코인으로 많은 투자금을 모을 수 있었냐면요. 달러랑 연동이 된다라고 한 거예요. 그렇죠. 달러는 정말 기국 화폐인 거잖아요. 미국에서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안정자산이다 보니까 여기랑 알고리즘 형식으로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절대로 손을 보지 않는다는 식으로 홍보를 해왔습니다. 네. 근데 그게 사실은 허구였어요. 맞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사기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탈이 난 겁니다. 뭐 보면 이 투자금을 코인을 또 현금화하려는 사람들한테 돌려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뚝뚝뚝 떨어지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태가 불거지기 거의 한 1년 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요. 이 공소장을 봤더니 미국에서 넘긴 이 공소장 내용을 봤더니 2021년 5월쯤에 본인들은 안 거예요. 아 이거 투자금 제대로 원금조차 못 줄 수 있겠구나. 이거 큰일 났구나. 우리가 달러랑 연동된다라고 했는데 이거 계속 존속하고 유지하기 어렵겠구나. 판단을 내리고서는요. 도움을 청합니다. 미국의 큰손 투자자들을 접촉을 해요. 왜?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대량으로 시장에서 매수를 그렇죠. 하는 작전 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떨어지는 걸 어쨌든 막아줄 테니까요. 그래서 접촉을 해서 이 부분을 대량 매수했다는 흔적을 미국 수사기관이 포착을 한 거예요. 다만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의를 했는지 이런 부분은 공소장에 어떻게 담겨 있는지는 확인이 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고 빠져 있다라고 보도가 나오곤 있는데 어쨌든 최소한 특정 투자 회사들을 접촉해서 대량 매수를 시도했다는 또 새로운 사실이 권도영 씨가 잡힌 이후에 또 추가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일단은 검찰이 권 대표에 대한 송환에 굉장히 좀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글쎄요, 송환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걸까요? 일단 대한민국 검찰은요. 일단 그 인신이 확보되기 전에 잡히기 전에도 세르비아 막 이런 쪽으로 검찰 그렇죠. 단장을 막 보냈습니다. 만약에 잡히면 우리나라로 보내줘야 된다. 네. 수사 협조해야 된다. 인터폴 여러 조치를 해놨는데 우리만 지금 이런 조치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미 재판에 넘겼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두 국가가 주되게 경쟁하고 있는데 싱가포르도 아니다. 본점이 우리나라에 있었고 이 테라 본사와 관련해서 피해 입은 사람들 싱가포르에도 상당하다라고 해서 또 인도인 청구를 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미국이 아무래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어서 미국으로 좀 넘어가는 게 아니겠느냐 하는데 대한민국 검찰의 입장은요. 그렇지 않다. 미국은 물론 형이 굉장히 세게 나올 수 있다. 지금 50조 원 이랬는데 미국에서 과거의 이 판결 내용을 보면요. 한
그러니까 한 30조 정도인가 폰지 사기. 그러니까 폰지 사기라는 건 돌려막기죠. 아주 수익을 잘 내줄 수 있다라고 속여서는요. 후임, 그러니까 나중에 들어오는 투자자들 돈으로 앞에 투자자들 돈을 막고 그쵸. 이런 형식으로 하는 사기를 저지른 아주 고위 금융당국 관계자가 있었습니다. 150년형인가를 선고를 받고 옥사를 해요. 그러니까 미국은 다 형이 하나하나 하면 더하기, 기계적으로 더해버리기 때문에 150년형, 뭐 100년형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유기징역의 최대치는 50년형이에요. 그리고 무기징역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자본시장법, 이거 증권 맞아? 뭐 이런 부분부터 이제 사실 문턱을 못 넘고 있어서 미국으로 송환이 돼야 훨씬 센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한 이 한국 검찰의 입장은 미국은 병가주의를 채택해서 세게 처벌받는 건 맞아. 그런데 무죄율도 높아. 어떻게 법리적으로 다투다 보면 무죄가 혹시 나올 수도 있다. 그런 걸 감안하면 한국으로 오는 게 더 낫다. 그리고 피해 금액도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일각에서는 건도영 씨 국적이 사실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몬테네그로에서 처음에 그 건도영 씨가 선임한 변호사는 여권 위조도 없다라고 그랬었거든요. 왜냐하면 코스타리카 이 여권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본인이 거기에 건도형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위조 여권은 다른 이름을 적게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뭐냐라고 했더니 나 실제로 코스타리카 국적이 있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 주장을 펼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국에서는 어쨌든 그 나이 때까지는 이중 국적이 안 되는데 혹시 이중 국적이 유지되고 있었을 수는 있고 또 이중 국적자 체크가 법무부에서 선제적으로 하는 시스템이 아니라고 합니다. 본인이 법무부에 신고를 해야 대한민국 국적도 가진 사람이 다른 국적도 갖고 있구나 이런 부분이 되는 건데 사실 이 부분부터 사실 넘겨야 되는 부분이 있고 미국과 한국 검찰이 또 이 부분 갖고는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송환 절차 어떻게 이루어질지 상당히 어느 국가로 갈지 여부부터가 관심사라고 하겠습니다. 글쎄요, 일단 우리 검찰의 입장에서는 좀 빨리 인신을 확보하고 빨리 우리나라로 좀 송환을 해 와서 뭔가 이제 처벌을 하고 그 진행을 빨리 하고 싶은 그런 이제 의지가 느껴지긴 하는데 그런데 몬테네그로 정부는 글쎄요,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뭔가 처벌을 받아야 될 것은 받고 이게 먼저 해결돼야 된다라는 입장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좀 답답하죠. 우리는 피해자가 막 엄청나게 많고 지금도 막 계속해서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데 몬테네그로 사법당국은 우리 재판이 먼저다. 우리나라에서 일으킨 범죄부터 우리는 살펴야 된다라는 입장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타리카 여권을 갖고 있었는데 자기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 자기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위조인지 아닌지부터 사실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건도영 대표가 코스타리카 여권만 소지하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벨기에 여권을 갖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벨기에 여권은 자기 이름이 지금 적히지 않았었던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근데 몬테네그로 사법당국 그 법률에 의하면 소지만 하더라도 위조 여권을 이렇게 보여주지 않고 출국할 때 제시하지 않았고 갖고만 있었어도 한 5년형 정도의 최대치로 이제 선고를 한다면 가능한 법률 체계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코스타리카 위조 여권이 맞는지 여부, 벨기에는 아마 위조 여권이 거의 확실시한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또 처벌 수위를 어떻게 할지 이 부분이 사실 항소한다. 또 다른 단계로 넘어간다 하면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후에 미국으로 갔을 때 내지는 한국으로 왔을 때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좀 사법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뉴스가 전해졌어요. 권 대표가 11개월에 걸친 이 도피 와중에도 세르비아에 잠깐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세르비아에 법인을 설립했던 정황이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전 세계로 도주를 했어요. 네. 처음엔 싱가포르에 그쵸. 은닉해 있다. 왜냐하면 본점이 싱가포르에 있었고 본인 생활 근거지가 싱가포르에 있었으니까요. 막 국내 언론이 막 가기도 했었습니다. 그 주거지에. 그런데 싱가포르에서 어느 순간 세르비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르비아? 왜 갔을까? 세르비아가 뭘로 유명하냐면 코인 천국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코인 매매가 상당히 자유롭다라고 하고요. 네. 채굴과 관련해서도 뭐 이걸 막거나 하는 제도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르비아로 갔나? 추정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실제로 세르비아에서 법인을 설립했던 거예요. 그러면 세르비아에서 법인을 왜 설립하려고 했을까? 뭔가 본인이 갖고 있는 자산을 법인을 통해 가지고 자금 세탁을 한다거나 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라고 그러게요.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건도영 대표가 계속해서 잠적하고 도주하고 있는 동안 여러 재산 은닉을 시도한 정황들이 포착이 되기도 했어요.
스위스 은행으로 코인을 다 집어넣고서는 이걸 현금화했다라는 그 돈의 흐름이 잡히기도 했고, 이런 부분이 또 미국 수사당국에서 문제가 된다라고 판단을 받기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맥락이 있었기 때문에 세르비아에서도 그렇다면 뭔가 또 다른, 왜냐하면 재산 은닉을 하고 불법 자금을 숨기는 것은 또 다른 범죄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까지 구체화돼서 법인 설립을 했는지, 이 법인 설립의 구체적인 목표와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이 자금 은닉을 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었는지 여부도 사실 수사선상에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하겠습니다. 일단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몬테네그로 당국의 입장은 권도영 대표가 본국에서 받고 있는 그 혐의에 대해서 일단 처벌이 다 끝난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송환을 하겠다라는 것인데, 문제는 어디로 송환되느냐, 이게 문제겠죠. 미국과 한국, 글쎄요, 싱가포르도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디로 송환이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사실 제일 적극성을 띠는 건 미국, 한국, 싱가포르 중에 미국과 한국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피해자들 카페가 있어요. 피해자들이 우리 피해 어떻게 구제받으면 좋겠나, 법적 조치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지를 의논하는 그런 인터넷 사이트인데, 거기서 설문에 한번 붙여봤다라고 네. 합니다. 권도영을 어디로 보내서 처벌을 받게 하는 게 우리한테 이로울 것인가 여부인데요. 많은 분들이 제가 기억하기로 한 60% 이상, 70% 가까이가 미국으로 가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미국은 네. 엄벌주의가 좀 관철되는 국가라는 인상을 받죠. 우리는 뭐 50년 이 정도가 최고인데 150년 이러면 어쨌든 피해자분들로서는 그래도 형사처벌로는 어느 정도 큰 어떤 죗값을 치르게 됐구나라고 판단을 받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미국에서 재판을 받으면 우리나라 피해자들한테 더 좋을 것인가?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속이야 뭐 후련할 수 있겠지만 몇백 년 형이 나온다고 하면요. 그런데 실제로 피해 구제를 받는 데 있어서는, 왜냐하면 미국의 공소장에는 미국의 피해자들이 적시가 돼 있겠죠. 한국에서는 한국에 벌어진 이 피해자들이 주된 피해자로 기재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불법 행위로 형사, 한국 재판, 한국 법원에서 인정을 받아야 민사든 뭐든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근거가 마련이 되는 것일 텐데, 미국은 좀 너무 먼 부분이 있죠. 다만 아마 피해자분들도 워낙에 권도영 씨가 본인의 재산을 다 은닉하고 빼돌리고 코인화하고 암호화폐 등으로 다 숨겨놓고 있다 보니까 그렇죠. 이걸 다 환수하고 피해를 온전하게 보전받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병가주의를 채택해서 기계적으로 더하고 있는 그 미국에 우리가 재판을 받도록 하자. 그리고 또 미국에서 한번 재판이 끝났다라고 하더라도요, 이게 관할이 대한민국에 있는 사건인 건 맞습니다. 이게 또 피해자가 겹치지 않기도 하고, 그럼 미국에서의 처벌이 완료돼도 그 이후에는 한국으로 데려올 수는 있는 거예요. 또 처벌을 할 수 있거든요. 그건 이중처벌의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데, 다만 이를테면 미국에서 100년형을 언도받았는데 한국에 데려올 수는 없겠죠.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이 피해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좀 나뉘지만 그래도 미국으로 보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 또 우위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도주를 하다가 마침내 해외에서 붙잡히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검찰의 입장을 조금 살펴보면, 사실 관련자들, 이 사건의 관련자들의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었는데 잇따라 기각이 되는 상황을 맞이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검찰 입장에서 굉장히 좀 곤혹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이 부분은 실명으로 나왔으니까 이야기를 그대로 드리자면, 테라를 같이 설립한 신현성 씨라고 있습니다. 뭐 청년 사업가다 해서 대단히 유명세를 떨치기도 했고, 권도영 씨의 사업 파트너다. 뭐 나중에는 보도에 따르면 사업 막바지에는 굉장히 사이가 틀어졌다. 뭐 이런 보도도 나오기는 했는데요.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처음에 이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피해 금액. 피해자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청년들이 많이 돈이 물려 있기도 하고, 싱가포르나 이런 부분에서는 해외 각지에서 피해자들이 있다 보니까 해당 피해자 사이트들 각국에서는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말라는 안내문이 기계적으로 붙을 정도로 피해자들로서는 굉장히 그 피해 정도가 큰 건데, 처음에 영장 청구를 했더니 기각이 나왔어요. 한국 법원에서. 약간 이해가 되지 않죠.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은 자본시장법을 적용시켜야 엄벌에 처할 수 있는 게 현행 법리인데, 이거 자본시장법 적용되는 거 맞아? 라는 게 법원의 판단인 거예요. 네. 아니, 자본시장법이 적용되려면 이 코인이란 게 법적으로는 증권이라고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 증권 맞아? 라고 하는 거죠. 이거 법리적으로 다툼의 소지가 있다라고 해서 처음에 그 신현성 씨, 동업을 했던 사람의 영장을 기각합니다.
그리고 건도영 씨의 인신이 확보됐죠. 그러면 우리도 수사의 동력을 확보했다고 검찰은 생각했을 거예요. 다시 한번 수사를 더 한 다음에 신현성 씨에 대해서 영장을 재청구하고요. 그렇죠. 대단히 자신만만했습니다. 이것 봐라. 미국에서는 이거 증권이라고 해가지고 재판에 넘겼다. 그리고 몬테네그로에서는 건도영 그리고 동업자 한모 씨 다 인신이 확보됐다. 그렇다면 이 신현성 씨도 영장이 발부돼야 우리가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논리를 폈는데 법원이 또 기각했어요. 네. 그런데 이때도 다시 한번 그 증권성 여부가 문제가 됐고요. 이거 법리적으로 이 피의자의 방어권을 위해서 좀 다투게 할 다툼의 소지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구속 수사의 필요성은 없다라는 게 하나가 있었고요. 오히려 또 건도영 씨가 잡힌 부분이 이 신현성 씨한테는 유리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공범이 어쨌든 해외에서지만 잡혔잖아요. 네. 그럼 뭐 공범과 뭐 연락을 주고받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는 낮아졌다고 본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참 난감하다, 곤혹스럽다. 이거 수사를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런 취지의 또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권도영 대표를 한국으로 빨리 송환을 해오고 싶어하는 그런 상황인데 네. 사실은 이게 증권이냐 아니냐부터 그 문턱을 맞아요. 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검찰 수사도 현실적으로 좀 글쎄요 벽에 부딪히는 그런 상황 네. 아닐까요? 그러니까 검찰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이게 영장이 발부돼야 몬테네그로 당국에도 우리가 이 사람 이렇게 붙들고 있으니 같이 공범을 수사하기 위해서는 건도영이 한국으로 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해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석방돼 가지고 어쨌든 피해자의 방어권이라는 이유 때문이긴 하지만 인신 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는 우리가 건도영을 대한민국으로 송환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겠느냐, 논리가 상당히 퇴색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을 또 문제 제기하고 있긴 한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미국에서는 판례가 축적되었다고 하지만 한국에서는 지금 언론 보도들을 보면 거의 전례가 없다라고 합니다. 코인을 처벌할 수 있는 법도 지금은 사실 미비해요. 그렇다 보니까 종전에 이 코인이라는 암호화폐, 가상화폐가 이 통용되기 이전의 법률로 어떻게든 끼워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자본시장법 등이 만들어질 당시에는 사실은 주식 시세 조정 이런 거를 엄벌에 처하기 위한 거였지 코인을 염두에 두고 만든 법은 최소한 아닌 건 맞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입법 속도를 내더라도 건도영 씨한테는 적용이 안 되는 거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관련 입법이나 판례가 있다고 하지만 대한민국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또 미국 송환으로 갈지 한국 송환이 될지 여부를 가르는 또 하나의 기준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언급을 해주시면서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가상자산 관련해서 사실 입법례가 많지 않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국회가 가상자산 관련 법안 논의에 이제 첫 시동을 걸었다고 합니다. 권도영 대표가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되면서 입법 제정도 뭔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너무 커요. 그리고 계속해서 아니 코인이란 게 상당히 문제가 많다. 이걸 이용하고 자산으로 생각해가지고 많은 돈을 투자하는 사람들은 있는데 이 부분을 이 코인 운영 회사들이 실제로 현금화해서 돌려줄 수 있는 돈이 없는 상태여도 이걸 규율할 수 있는 게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코인 문제가 불거졌을 때 법안이 막 좀 우후죽순으로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 네. 첫 법안이 발의된 지는 거의 2년 가까이 돼가고 있어요. 22개월 차로 접어들고 있는데 이 피해자도 실제로 크고요. 금액도 너무 많고 건도영 씨 인신도 확보되면서 국회에서 입법이 상당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 지금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안이 주되게 통과가 될 걸로 지금 보이는 상황인데요. 담겨 있는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일단 가상자산에 대해서 정의부터 하는 거예요. 코인이란 거. 왜냐하면 과거에는 없던 자산이기 때문에 우리는 코인 이 부분도 규율하도록 한다라고 법에 명시적으로 적어놓기로 했고요. 투자자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걸 언제든지 현금화하면은 이 회사로서는 돌려줄 수 있게 어느 정도 현금 자산을 확보하도록 강제하는 그런 내용도 들어있고 그리고 불공정 거래 행위 당연히 금지하는 지금은 이 부분이 다 엄밀하게 적용돼 있지는 않다 보니까요. 그리고 금융당국에서도 이런 우후죽순으로 생기는 코인 회사들 다 한꺼번에 좀 지휘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부분이라서 이게 사실 여야 간의 이론이 있을 법한 그런 그러게요. 법안이 아닙니다. 굉장히 국내에 많은 특히 청년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야 쟁점 충돌 없이 조속히 아마 건도영 씨의 인신 확보를 계기로 체포를 계기로 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첫 번째 법률 이슈 토크 테라 루나 사태 관련해서 짚어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두 번째 법률 이슈 토크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지각변동이라는 주제 선정했는데요. 퇴직연금을 두고 대외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프랑스로 가볼게요. 이 프랑스에서는 연금개혁 반대 시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너무 격돌하고 있는데요. 해외 뉴스 챙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곳곳에 방화가 맞습니다. 엄청났고 막 불을 지르고 굉장히 국민들이 격앙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화가 났나라고 봤더니요. 국민연금 개혁 법안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저출산 이런 문제와 맞물리면서 국민연금을 줄 수 있는 상황 자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프랑스도 사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령을 하는 연령을 한 2살 정도 높이겠다라고 하는 법안 개정이 엄청난 저항에 부딪힌 겁니다. 그러니까 마크롱 대통령도 이거는 내가 내 인기만 생각하면 이거는 그냥 손을 놓겠지만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내가 인기 같은 거에 연연하지 않고 어쨌든 관철시킬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프랑스 의회도 그러니까 지금 마크롱 대통령의 집권 여당이 수적으로는 다수당이라고는 하는데요. 네. 표결을 붙였을 때는 이게 장담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과반 출석, 뭐 과반 찬성으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프랑스 헌법에 그런 게 있다라고 해요. 의견이 의회에서 일치되지 않고 할 때는 바로 그냥 통과가 되도록 의회의 어떤 수기 절차를 좀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헌법 근거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크롱 대통령이 그걸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정말 격렬한 시위대가 좀 생기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하루 동안도 거의 1,000명이 막 검거되고요. 검문 대상이 되고 20명 이상이 체포되고 이렇게 계속해서 좀 저항의 움직임이랄까요? 격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이렇게 국민들이 강하게 저항을 하고 있는 그 프랑스 연금 개혁안의 주요 내용이 좀 뭔지 좀 살펴주시죠. 네, 실제로는 일단 지금은 프랑스에서 퇴직 정년 62세로 돼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럼 62세까지 연금을 내가 어느 정도 내고는 62세 이후에는 내가 퇴직을 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주는 국민연금 수령을 안정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지금까지 프랑스의 제도 설계가 그렇게 돼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걸 64세로 늦추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아니 2년 동안 돈을 더 내야 돼? 그렇죠. 그럼 만약에 퇴직이 60세에 이루어지게 되면 그 차액은 어떻게 내냐? 이 국민연금을 내가 못 받는 동안 어떡하냐? 그리고 사실 2년 뒤로 미뤄지긴 하지만 그러면 받는 연수도 확 줄어드는 거고요. 그렇겠죠. 돈을 내는 연수는 2년이 느는데 받는 거는 어쨌든 사망 시점은 그 시점에서는 예측할 수 없긴 하지만 2년이 주는 거예요. 당사자들로서는 사실 용납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아니 내가 지금 더 내고 덜 받아야 되는 거냐? 이거를 왜 합의 없이 관철하려고 하냐? 그리고 국민연금이란 게 굉장히 큰 기금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운영을 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 손해를 보기도 하고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왜 그 부담을 국민들에게 떠안기는 거냐라고 해서 굉장히 격렬한 반발에 지금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지금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로 치면 헌법재판소고 네. 프랑스로 하면 헌법위원회인가 그런데 9명의 재판관이 있다라고 해요. 거기서 이 법안 자체의 위헌성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이게 또 조만간 판결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절차를 해서 62세에서 64세로 올린 것이 위헌적이다. 왜 제대로 절차 거치지 않고 했느냐라고 나오면 마크롱 대통령은 거의 정치적인 어떤 생명은 거의 종말이 되는 거 아니냐, 끝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전망까지 나올 정도로 상당히 프랑스에서 이 부분이 정치 쟁점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마크롱 대통령은 지금 연금 개혁을 올해 말에는 나는 무조건 시행을 하겠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누누이 본인 입장을 밝혔는데요. 최근에는 프랑스의 또 국영방송 등과 생방송 인터뷰를 가졌다라고 해요. 실시간으로 이게 중계가 됐던 네. 그런 사안인데요. 아마 국민적인 관심사가 상당히 커서 일 것 같은데 거기서 왜 하원 표결을 뛰어넘었냐, 왜 헌법에 근거가 있다라고 하지만 한번 다 국회에서 이야기를 해보고 해도
늦은 거 아니지 않느냐, 또 국민들의 의사가 이렇게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데 왜 하려고 했느냐라고 했더니 본인의 입장을 다시 한번 되게 강경하게 피력했다라고 합니다. 이건 인기에 연연할 사안이 아니다. 정말 국가 미래가 걸려 있는 거다. 이 국민연금이 지금 조정되지 않으면 우리는 더 이 기금이 고갈되기 때문에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인기도가 상당히 떨어졌다라고 해요. 프랑스에서 마크롱 대통령은 좋은 대통령인가요? 라고 아마 거기는 그렇게 묻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뭐 지지 여부를 묻긴 하는데 좋은 대통령인지를 묻는 그 질문에 한 30% 정도만 그렇다고 답을 했다는 거예요. 30%는 나머지 한 70%는 뭐 무응답이거나 반대하거나 뭐 이런 답변을 했다라는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지율이 급락직하하고 있지만 본인은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표명했고요. 그렇지만 또 이 부분은 잘못을 시인했다라고 합니다. 논의조차는 절차는 조금 부족했던 그러게요. 건 뭐 인정한다. 잘못했다. 그렇지만 지금 속도를 내야 할 때고 지금 반대쪽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도 있지만 이 노조들에서 이게 임금 퇴직금 뭐 이런 부분과 다 연동이 되다 보니까 엄청 극렬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아니 노조들 여러 군데 있는데 왜 대안은 내지 않으면서 반대만 하냐 이런 또 서운한 목소리를 냈다라고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 본인은 굉장히 좀 어쨌든 강경한 입장인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의 인터뷰가 나가다 보니까 야당과 노동계가 더욱 반발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게 우파 좌파 할 것 없이 다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좌파 사회당 대표 올리비에 포르인데요. 이 대표는 불난 곳에 더 기름을 끼얹는 인터뷰였다. 그냥 물러서지 않겠다는 그쵸. 입장을 다시 한번 피력을 하니까 이런 반대 목소리가 또 나온 것 같고요. 또 프랑스인들이 모욕감을 느꼈다라는 게 우파. 아마 르펜 국민연합 대표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극우파다 이렇게 분류되는 정치 당수이긴 한데요. 이건 국민들을 모욕한 거다라는 굉장히 또 발언 수위를 높인 그런 어떤 입장 표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도 노조도 이건 물러서지 않겠다. 마크롱 대통령이 뒤로 뒷걸음질 치지 않겠다고 하지만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다라고 해서 양측 입장이 정말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이라 이 국민연금 갈등이 과연 어디까지 치달을 것이냐. 또 프랑스의 헌법재판소는 어떤 판단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이 또 우리나라에도 주는 시사점이 우리도 국민연금 고갈되고 있다. 최근에는 또 미국 무슨 은행에 투자를 잘못했니 잘했니 해서 손실을 또 본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국민연금과 관련해서 이 해외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이 갈등을 어떻게 봉합해 나갈지를 상당히 좀 예의주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일단 이 프랑스 연금 개혁 법안의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번 달 14일에 나온다고 하는데요. 글쎄요, 어떤 파장일까요? 사실 14일이면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요. 프랑스에서는 이 양측이 정말 입장차를 좁히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1차적인 봉합은 헌법재판소에서 내려줄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이 법안 이렇게 처리하면 안 된다. 그리고 62세, 64세 임의적으로 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헌법에 위배된다라는 결정이 만약 나온다라고 하면 마크롱 대통령은 그 입장을 계속 견지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겁니다. 네. 철회가 불가피해 보이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정치적 타격도 굉장히 좀 클 겁니다. 다만 이 부분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본인이 엄청난 의지를 갖고 반대를 무릅쓰고 관철시키려고 했던 그런 정책이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아마 속도를 더 내려고 할 텐데 이 14일에 있을 프랑스의 헌법재판소의 결정 내용이 굉장히 큰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지금 프랑스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국내 상황도 사실은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국내의 경우 국민연금 고갈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현재 상황이 좀 어떨까요? 정말 암울합니다. 사실 국민연금 많이들 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 직장도 제한적으로만 내는 대상이었는데 지금은 1인 이상 그냥 다 낸다고 보시면 다 되는 내죠.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언제 고갈될 것이냐. 2055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23년이잖아요. 남았죠. 30년 뒤에 고갈된다는 전망치가 그냥 나온 게 아니고요. 국민연금 재정축의 전문위원회라는 곳에서 전망치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왜 그러냐? 일단 고령화 사회 진입 속도가 그렇죠. 상당히 빠르죠. 이 이제 어쨌든 이 생명 이 기간도 상당히 늘어나고 그런데 출산율은 너무나 줄고 젊은 세대의 부담은 커지고 이 국민연금료를 내야 되는 청년층은 갈수록 줄어드는데
수혜 대상인 노령층은 점점 늘어나. 축적되고 늘어나니까 이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있는 기금도 다 없어질 거다. 지금 기금의 액수는요, 890조에 달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기금 숫자긴 한데 이 부분 장담이 안 되는 거고요. 사실 지속적으로 국민연금의 혜택 그리고 이 지급의 대상자를 늘려왔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이 부분은 사실 프랑스의 갈등이 엄청 격화되는 것처럼 우리도 문제가 거의 코앞에 나와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글쎄요. 정부가 올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연금의 대수술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게 노후의 안전판으로서의 제 기능을 좀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 많은 분들이 좀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국민연금 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가 있는데요. 네. 여기서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 및 이 가입 상한 그리고 수급 개시 연령을 모두 올려야 한다라고 제안을 했어요. 이게 사실 뜬구름 잡는 얘기다라고 해서 대단히 비판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원래 주무부처는 보건복지부예요. 거기서도 논의를 합니다. 이게 설계를 어떻게 바꿀지, 수급 연령을 조율을 한다면 어떻게 할지. 근데 대단히 반대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렇죠. 현실을 직시한다면 받는 나이는 늘리고 내는 나이는 줄여야 되는 상황인 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추계를 해봐서 금액으로 산정해 보면 지금은 전체 소득의 한 6% 정도를 낸다라고 해요. 근데 이걸 35%, 내가 받는 소득의 30% 이상을 완전히 세금은 또 별도로 하고 국민연금으로 낸다라고 하면 어느 누가 환영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국회에서 이 부분을 논의의 속도를 냈습니다. 민간위원회라고 해서 전문가 집단으로 이 국민연금 손질 요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 나이는 이렇게 바꿔야 되고 이런 구체적인 안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보면요. 원래는 결론을 냈어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아주 구체적인 수치로 나올 줄 알았는데 경과보고서를 냈습니다. 이 말이 즉슨 우리가 이러저러한 걸 논의했어요. 논의하는 결과는 이랬습니다라고 하면서요. 들어간 내용도 보면 국민연금 가입 연령 상한해야 되는 걸로 보여요. 이건 사실 처음 이 위원회가 발족할 때부터 예견됐던 겁니다. 상한 연령을 어떻게 하고 금액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논의가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이게 아마 위원회 내부에서도 입장이 좁혀지지 않아서 그랬을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자문위원회에서는 또 장기적인 필요성으로 이 고령화 진전에 따른 연금 재정 부담 완화 정책을 가져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건 뭐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건 뭐 진작에 알려졌던 사실인데 약간 추상적인 차원에서 진단을 하고 말았다라는 게 상당히 좀 아쉬움으로 남고요. 지금 국민연금이 있고 또 공무원연금 그리고 군인연금이 따로 있습니다. 그쪽은 별도로 또 운영체계를 가져가고 훨씬 또 수혜가 범위가 넓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이거 좀 불공평한 거 아니냐. 이거 같이 좀 한데 모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것도 사실 수년 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요. 뭐 공무원연금 개혁해야 된다. 군인연금 개혁해야 된다. 라는 어떻게 보면 좀 뻔한 과거부터 사실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을 경과보고서로 좀 내다 보니까 국회에서 별 논의의 실익은 없었구나. 이거를 빨리 보건복지부로 넘겨야 되겠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글쎄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부분 살펴볼게요. 국민이 바라는 국민연금 개혁을 이뤄내기 위한 방안 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진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대선 토론회에서도 안철수 후보가 대단히 좀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본인이 욕을 먹더라도 이 부분은 마침표를 찍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정치권에선 쉽지가 않습니다. 총선이 한 1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들한테, 유권자한테 당신들 돈 더 내야 됩니다. 연금은 더 늦게 받지만 더 돈 내셔야 우리가 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됩니다라고 이야기할 정치권은 없습니다. 그나마 좀 바라는 게 한 10월까지 보건복지부에서 이 연금 개혁을 어떻게 할지 결론을 내야 된다라고 합니다. 국회에서 내지 못한 결론을 지금 보건복지부가 가져가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과연 또 총선을 목전에 두고 굉장히 대대적인 개편안을 낼 수 있을지 지금 뭐 공공기관 요금 같은 것도 다 철회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국민연금 개혁의 앞날은 크게 밝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번째 법률 이슈 토크 국민연금 지각 변동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법률 이슈 토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주제는요. 일상 속에 파고든 마약.
인데요. 서울 강남 클럽과 유흥업소에 엑스터시 등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는 이들이 경찰의 무더기로 붙잡혔다고 네. 합니다. 이게 이 클럽 등지에서 투약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의 20대와 30대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무더기 검거라고 해서 몇 명이나 검거됐나를 봤더니 대단히 많아요. 70명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검거한 인원이 그 정도기 때문에 저변에는 훨씬 많이 그렇겠죠. 퍼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대부분 젊은 층이었고요. 어디서 투약을 했냐? 말씀드렸다시피 클럽. 아니면 파티룸 그리고 약간 그 레지던스 같은 걸 개조해가지고 뭐 생일 파티도 많이 하고 그런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곳에서 투약을 은밀하게 했던 겁니다. 근데 어떻게 투약을 했냐면요. 이 부분을 판매하는 총책 같은 경우에는요. 마치 뭐 원스톱 서비스 제공하듯이 마약을 뭐 왜 구매하세요? 아, 생일 파티 한다고요? 무슨 뭐 행사가 있다고요? 그러면서 방까지 잡아줬다는 거예요. 뭐 어떤 행사가 있을 때 마약 투약하는 게 마치 젊은 층의 문화로 자리 잡았다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이런 일탈 행위가 분명히 있는 거는 이번 검거된 내용을 보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매수자 등 8명은 이번 검거된 사람들 중에 구속까지 된 상황이고요. 해외로 도주한 판매책도 있다라고 합니다. 뭐 인터폴 등을 통해 가지고 끝까지 하겠다는 게 지금 그러니까 경찰의 입장입니다. 한편 그런가 하면요. 이 마약류 투약 혐의로 배우 유아인 씨가 12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고 하네요. 유아인 씨는 해외에서 이제 촬영 등을 하다가 급히 체포영장으로 인신 확보가 됐었죠. 바로 수사를 받을 것인가 했는데 마약 이제 그 검사를 했고 모발 등 어떤 그 채모에서 마약이 한 4종류가 검출됐다고 현재 전해지고 있습니다. 소환 조사는 그 이후에 이뤄졌는데요. 공개 소환으로 이뤄졌고요. 본인의 입장을 비교적 좀 길게 좀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마약이란 게 외부에는 왜 제3자한테는 피해를 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안일하게 좀 대응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좀 죄송하다라고 입장을 냈고요. 수사에도 좀 협조를 하겠다고 했는데 경찰이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건 한 2021년도부터 좀 지속적으로 4가지 마약을 투약을 했다라는 거예요. 되게 장기간이고 그리고 마약도 여러 종류를 혼용해가지고 사용을 했기 때문에 범죄는 기본적으로 딱 일시, 장소, 이 마약 같은 경우에 그램수, 그리고 마약의 종류를 정확하게 특정을 해내야 됩니다. 네. 이 부분이 사실 쉽지가 않을 거예요. 모발 검사 등을 통해서 마약이 검출됐다고 해서 정확히 언제 무슨 누구랑 투약했는지가 드러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한 차례 12시간 길게 조사를 했다고는 하지만 아마 추가 소환 조사는 불가피해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마약은 통상적으로 잡아보면 혼자 투약하는 경우는 좀 드물기도 합니다. 그렇죠. 최소 2명에서 여러 명이 같이 투약을 하는 그런 범행에 좀 습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추가 여죄가 있는지 그리고 같이 투약한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아마 들여다볼 것 같습니다. 앞서서도 설명을 해주시기는 했는데 그러면 지금 배우 유아인 씨가 받고 있는 그 혐의는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일단 경찰이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요. 2021년도 한 해에만 73번, 73회 투약한 것으로 보인다. 네. 프로포폴 같은 경우에 4,400ml 이상을 투약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횟수가 지난해까지로 총 진단을 해보면 100회가 넘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마초 흡입했다는 혐의 있고요. 코카인, 케타민 경우에도 원래는 마약류로 좀 분류되진 않았고 이게 좀 진료용으로 처방되는 약이었지만 이 위험성 때문에 다 마약류로 나중에는 다 분류가 됐던 것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수사 불가피해 보이고 유아인 씨는 주요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 취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워낙 투약한 그 약물의 종류도 이제 많고 그리고 장기간 좀 여러 차례 이렇게 투약을 하다 보니까 글쎄요 이번 소환 이후에도 사실은 더 좀 불러서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드는데요. 경찰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익명의 경찰 그 인터뷰 내용을 보면요, 일단 혐의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사실 마약은 한 번만 투약해도 대마초는 한 번만 피워도 이거 다 처벌을 받는 겁니다. 네. 하나하나 범죄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서
언제, 몇 그램을, 누구와 했는지를 다 범죄 일람표로 만들어야 되는 게 수사기관의 몫이거든요. 네. 그래서 12시간 조사했지만 혐의를 다 하나하나 따져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경찰이. 그래서 소환조사가 추가적으로는 좀 불가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조사를 마치면 유아인 씨가 이 수사에 임하는 태도, 그러니까 선뜻 다 잘못을 자백하고 인정하고 언제 어떻게 마약을 투약했는지 수사기관에 협조한다면 이 부분은 협조하고 인정하면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기계적으로 낮다라고 판단을 보는데 부인하면 이거 외부에 공범이 있을 수 있는데 말을 맞출 수 있겠구나, 증거를 인멸할 수 있겠구나라고 수사기관으로서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죠. 영장 청구의 가능성도 높아지는데 한 두세 차례 더 부른다면 그때 유아인 씨가 어떤 태도로 수사에 임하는지 여부를 보고 사실 영장 청구 여부가 좀 판가름 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본인이 받는 급여보다 더 높은 수익을 거두기 위해서 마약 밀수 범행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네요. 그렇죠. 이 마약을 뭐 미국 등지에서 뭐 들여오는 유학생들도 있지만 동남아 등지에서도 많이 국내로 들어온다라고 합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에 이제 동남아 출신 근로자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이들 중에 일부가 본인이 한국에서 계속 일하면 평균 임금이 한 200만 원을 조금 이제 넘는 정도인데 네. 마약을 몰래 들여온다거나 이 부분을 판매하면 훨씬 많은 수익을 거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첩보를 이제 입수하고 검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잡고 봤더니요, 이 한국인, 태국인 등 무더기로 잡혔는데 17명 잡혀서 지금 구속 기소가 된 상황이고요. 이들이 소지하고 있던 마약, 뭐 필로폰, 엑스터시, 그리고 야바라는 또 동남아에서 들어오는 마약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이 3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금액으로 따지면 70억 원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이 왜 이 사람들에겐 금전적으로 이익이 되느냐? 동남아에선 상대적으로 상당히 싸게 판매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국내에 들여오면 이게 몇 배로 가격이 뜨는 거예요. 거기서는 한 뭐 10,000원도 안 되는 돈이 그 마약이 한국에선 10만 원 이상의 거래가 되니까 큰 차익을 남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의 유혹에 빠져서 이렇게 마약을 운반하는 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또 이번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약을 전달하는 방법이 또 점점 진화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도 예전 같으면은 뭐 아이스 이런 은어를 표현해서 거래를 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것도 이젠 아주 옛날 방법인 겁니다. 예, 그래서 경찰이 아이스 뭐 이런 부분은 다 넣어서 그쵸. 적발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요, 서울 물음표 팝니다. 이렇게 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음표를 막 2개씩 남기고 이게 마약을 판매하는 은어 같은 걸로 새로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예 명시적으로 마약을 지칭하는 단어도 없어요. 은어도 네.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물음표 이렇게 하는데 들어가 보면요, 이게 독일 사이트 뭐 이렇게 나온대요. 그리고 내용도 지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신종수법이라고 하냐면요, 구글 캐시 기능이요, 먼저 게시글을 올리고 제목 달고 게시글을 올렸을 때 나중에 지우면 제목만 남는다라고 해요. 게시글은 추적이 안 되고. 네. 그럼 이 사람들끼리는 이게 암호니까 마약을 파는구나, 연락을 주고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죠. 예, 수사망은 빠져나가는 거예요. 지워졌으니까. 이런 구글 캐시 기능을 악용해서 또 신종적으로 주고받는, 과거에는 뭐 텔레그램 이게 해외에 서버가 있어서 제대로 뭐 압수수색이 될 수도 없고 그 흔적이 남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는 좀 정통적인 방식으로 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말 심각한 것 같은데 일상 속으로 파고든 이 마약, 글쎄요, 어떤 점을 우리가 좀 더 주의해야 될까요? 마약은 특히 2030 이제는 더 내려왔다라고 그쵸. 합니다. 청소년들 왜 그러냐면 마약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사람들은 마약의 중독성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청소년들을 굉장히 집중 공략한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 맞춤형 재활센터를 따로 만들 정도로 우리나라 현실이 좋지가 않습니다. 네. 마약 양형 거의 손질되지 않았는데 엄벌에 처하는 양형 기준 상향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세 번째 법률 이슈 토크, 일상 속에 파고든 마약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장윤미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